안녕하세요. 작년에 귀여운 딸을 낳은 애기 엄마입니다. 이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그런지 세상 모든 게 예뻐 보이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기가 찾아오기 전 거대한 사건을 겪었는데요. 불과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자분들이라면 꼭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해되실 테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집안은 보통 수준이고 큰 고생 없이 자랐죠. 회사 생활을 바삐 하다 보니 세월은 빨리 흘러갔고 주변에서 하나 둘씩 결혼을 했답니다. 부모님과 지인들은 언제 시집 가느냐고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 달게 듣고 남자 만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소개팅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봤는데 거의 다 비슷한 외모에 비슷한 성격으로 보였어요. 특별한 걸 바란 건 아니지만 제 짝이다 싶은 남자로 느껴지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소개팅을 여러 번 더 했고 드디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찾게 됐답니다. 외모는 평범했지만 조용하고 푸근해 보이는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 몇 번 더 만나보고 진짜 괜찮은 남자 같아서 꽉 잡기로 했습니다. 그이도 저를 호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곧 사귀게 됐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를 처음 가게 됐는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대저택이었거든요.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잘 사는 집 아들이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괜히 허세 떠는 거로 보이는 것 같아 싫었고 돈을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이 있었다며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이의 재력을 모르고 있었고 돈을 보고 그이를 만난 것이 아니니 당당하게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던 시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고 가정부가 차린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눴어요. 내가 이 녀석 애비고 시아버지 될 사람이니 말 놔도 되지? 네, 그럼요, 아버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우리는 며느리 될 사람의 조건 같은 건 안 봐. 보다시피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난 선희 씨가 마음에 들어. 인물도 좋고 성격도 싹싹하고 어른들한테 잘하는 것 같거든.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떨렸는데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긴장이 풀리네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보게. 당장 신혼집 차려서 독립하는 것보다 시댁에서 예의범절 배우고 살림을 익히고 나갔으면 하는데. 네? 시집살이를 하라고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그 정도 생각도 안 한 거야? 현명한 아가씨로 보여서 대충 감을 잡았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우리 집에서 한 2, 3년 살다가 나갔으면 좋겠어. 2, 3년이요? 아버님, 생각 좀 하고 대답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 이게 고민해야 할 일이야? 옛날 같으면 시댁에 와서 애 낳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제가 덜컥 겁을 먹고 아무 말 못하자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하셨어요. 여보, 며느리 될 애를 처음 봤잖아요. 보자마자 시집살이 하라고 하면 부담되죠. 그리고 요즘 시집살이 하는 아가씨가 어딨어요?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야?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랐나 보구만. 선희씨, 내가 미안하네. 시집살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버님,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뵈러 올 때 확실하게 대답할게요. 그렇게 시댁에서 불편한 대화를 나누고 예비 남편과 나왔는데 그이는 시집살이라고 해서 특별히 힘들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에서 지내도 힘들 거 없어. 일하는 아줌마 있고 운전기사 아저씨도 있잖아. 자기가 할 일은 별로 없어.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퇴근하고 잠깐 부모님 얼굴 뵙고 2층으로 올라가면 돼.
말이 쉽지.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에서 편히 지내는 게 될까? 마음고생 시키지 않을 테니까 몇 년만 참고 살자. 나중에 우리 신혼집 좋은 데로 마련해 주신다니까 조금만 참자. 형준 씨는 왜 시집살이 해야 한다는 말을 안 해준 거야?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아, 됐어. 시집살이는 며칠 생각해 볼게. 나도 마음의 준비라는 걸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한 뒤 일주일 뒤에 시집살이를 결심하고 다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시댁에서 지내겠다고 하니 엄청 기뻐하셨고 시어머니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결정을 내렸으니 2년 이상은 시댁에서 살고 분가하기로 했어요.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치렀고 결혼식은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죠.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호적등본을 뗐는데 제가 모르는 걸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여보, 아버님 어머님 재혼이셔? 내가 말 안 했나? 아버지랑 친엄마는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지금 엄마랑은 5년 전에 재혼하셨어. 지금 엄마가 친엄마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했나 보다. 미안. 아, 그랬구나. 뭐 꼭 말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시모가 재혼하고 들어온 계모라는 걸 알게 됐고 얼마 뒤에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일 아침 조금 늦게 일어나서 부랴부랴 출근 준비하고 나서는데 운전기사님이 저를 회사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시어머니가 알아주는 부자라고 하셨어요. 저기 건물 보이시죠? 저게 큰 사모님 건물이랍니다. 정말 삐까뻔쩍하죠? 저 큰 건물이요? 와, 어머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셨구나.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공장 말단부터 시작해서 공장장까지 오르셨대요. 중국까지 공장을 확장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들었습니다. 재혼하시면서 다 매각하고 은퇴하신 거죠. 우와,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시댁의 재력이 모두 시어머니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많은 걸 배우고 분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집에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아 저와 같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시아버지 눈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밥 다 차렸어요. 식사하세요, 여보. 이건 뭐야? 맑은 국으로 끓이라고 하지 않았나?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콩나물국이구만. 어머, 내 정신 좀 봐. 제가 깜빡했어요. 늘 드시던 대로 차려버렸네. 다시 끓일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꼰대도 아닌데 이런 거로 화를 내겠어? 벌써 표정은 화가 나 있었는데 안 그런 척 말씀하셨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남편에게 시부모님 사이가 평소에 어떤지 제가 모르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어머님 두 분 사이 어때? 엄마랑 아버지? 사이 좋아. 그래? 어머님이 잡혀 사는 느낌이 드는데. 엄마가? 에이, 아니야. 두 분 금실이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가 평소 무뚝뚝하고 고집이 있어 보이지만 뒤에선 다정다감한 분이야. 당신 우리 아버지 안 좋게 보지 말아줘. 안 좋게 보지 않아. 그냥 분위기가 좀 어색해서 내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남편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더군요. 일요일 아침부터 시댁 청소와 빨래를 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 혼자서 집안일을 했죠. 시어머니가 잠시 외출 중에 집안일을 다 끝냈고 빨래를 개켰고 방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볼일을 보시고 들어오셨는데 방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시뻘개진 얼굴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빨래 누가 개켰어? 당신이야? 아버님, 제가 했어요. 그런데 왜요? 빨래가 제대로 안 됐나요?
며느리 네가 있다고? 너 아직 집안 살림하는 거 안 배웠냐? 네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워야겠다. 무슨 말씀인지... 시아버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빨래를 어떻게 개켰냐고 물으셨습니다. 너 빨래 했니? 왜 시키지도 않은 거랬어? 오늘 가정부 아주머니도 안 오시고 어머님이 하실까봐 제가 했어요. 어머님 저 실수한 건가요? 너 네 시아버지 빨래랑 내 거랑 같이 돌렸니? 네, 하얀 빨래, 검정 빨래 나눠서 2번 돌렸어요. 아유, 그랬구나. 예, 며느라. 다음부턴 우리 부부 빨래는 내버려둬라. 그건 네가 할 필요 없어.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는데 어머님은 뭔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2층 살림만 하고 1층 시부모님의 방과 거실은 아예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는지 질문을 해봤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네요. 그렇게 시집에서 한 달을 지내보니 몸은 힘들지 않으나 심리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눈치를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온 식구가 잠이 든 새벽 시간에 지하실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에서 깼는데 소리가 들렸다 안 났다 반복했는데 정확히 저희 시댁에서 나는 소리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잠을 자려는데 크게 한번 쿵 소리가 났어요. 화들짝 놀란 저는 집안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 집에 도둑이 들었나봐. 무슨 도둑. 우리 집 보안이 얼마나 좋은데 도둑이 들어오겠어? 담벼락 넘으려면 사다리 타야 한다고. 어느 정신 나간 도둑놈이 새벽에 사다리 들고 남의 집을 들어오겠어. 분명히 우리 집에서 쾅 소리가 났어. 진짜야. 아니야. 잘못 들었거나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였겠지. 여보, 신경 쓰지 말고 너 얼른 누워. 그이는 중얼거리더니 다시 코를 골더군요. 그런데 쿵쿵 소리는 또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도둑인지 귀신인지 꼭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았죠. 잠든 남편을 두고 혼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봤더니 누가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방도 문제 없었고 시부모님 방도 조용했습니다. 시선을 돌리다 지하로 들어가는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돌리려고 했는데 잠겨 있어서 열진 못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문에 귀를 가져다 대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봤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금 전까지 울리던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어요. 이튿날 아침에 식탁에 앉아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쿵쿵 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새벽에 쿵쾅거리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이에 시아버지는 침묵하신 채 식사를 하셨고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 아니, 못 들었는데. 저희 집에서 나는 소리 같아서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층까지 내려와서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랬니? 우린 아무 소리 못 듣고 잠만 잘 잤는데. 아,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님, 지하에 들어가는 문은 왜 잠겨 있어요? 거기? 창고로 쓰이고 있으니까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서. 창고요? 혹시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 있나요? 도둑놈이 그리로 들어온 건가 싶어서요. 우리 며느리가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얘야, 지하는 창문 같은 거 없다. 저기 입구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어. 네가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환청을 들은 게 아니냐? 스트레스가 심하면 친정에서 며칠 지내고 와도 된다. 여보, 그건 괜찮죠? 우리가 스트레스 줄 일이라도 시켰나? 편하게 먹고 지내면서 웬 스트레스? 며느라, 너 우리랑 사는 게 불편하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 저 친정 갈 생각 없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 그래야지. 이 출가 외인이라는 말 들어봤지? 시집간 딸은 시집 식구니까 잘 적응하고 지내야 해. 괜히 힘들다고 피하는 건 시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시아버지가 출가 외인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걸 보니 진짜 옛날 고지식한 어른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불편했는데 더 불편하고 불안해지더라고요. 며칠 동안 조용하다 싶었는데 또다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어 있어 저 혼자 1층으로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하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지하실 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엄마야! 뒤로 넘어지며 소리치자 제 앞에 선 남자가 손을 내밀더군요. 며느라, 놀랐니? 이 시간에 왜 내려온 거야? 아버님? 지하실에서 뭐 하시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별거 아니다. 갑자기 옛날 사진 보려고 앨범을 찾으러 갔지. 그럼 쿵쿵 소리가 난 게 아버님이 낸 소리예요? 그런가 보네. 내가 앨범 찾으면서 창고 정리도 좀 했거든. 정말요? 아이, 그렇다니까. 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올라가라. 네, 아버님도 들어가서 쉬세요. 새벽 2시에 지하실에 들어가 옛날 사진을 찾는 것도 이상했고 정리했다는 것도 이상했는데 제가 당장 지하실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까지 뜬 눈으로 보냈답니다. 아침에 뵌 시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식사를 잘하셨어요. 지하실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말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에도 지하실 소리가 났는데 내려갈 용기가 없어 귀를 틀어막고 억지로 잠을 잤어요. 얼마 뒤 운전기사님의 차를 타고 출근하게 되어 지하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실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우리 집 지하실에서 자주 소리가 들려요. 그 하루는 1층으로 내려갔더니 지하실에서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지하실에요? 거긴 왜 들어가셨대요? 옛날 사진을 보고 싶어서 앨범을 찾으러 가셨대요. 그리고 지하실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요. 사장님 연세가 되면 잠이 안 오는 게 보통 일이니까 심심해서 내려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조용히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저도 신경이 안 쓰이겠죠. 매번 뭔가 부딪히는 소리를 쿵쿵 울린다고요. 그래요? 제가 새벽엔 이 집에 들어올 일이 없으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기사님, 혹시 저희 시아버지에 대해 잘 아시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아니요. 작은 사모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시지만 저 잘 챙겨주시고 계세요. 기사님도 제가 이상하게 보이시죠? 아닙니다, 작은 사모님. 나중에 지하실 들어갈 일 있으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기사가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지하실은 항상 잠겨 있었기 때문에 괜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시아버지가 지하실 내려가는 걸 그만두셨구나 생각했고 더는 새벽에 깰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아침상을 차렸는데 시아버지만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님은요? 네 시어머니는 잠시 고향에 내려갔다. 네? 갑자기요? 어제까지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언제 나가셨어요? 오전 6시에 일찍 나섰다. 한 2주 쉬다가 온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있거라.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고향에 내려갔다는 말씀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의 상상을 해봤는데 시어머니가 지하실에 계실 것 같더라고요.
하도 시달렸더니 별의별 상상이 들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외출한 시간에 지하실 열쇠를 찾으려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열쇠는커녕 쇳덩이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지하실 문을 힘으로 열어보려고 손잡이를 흔들며 밀었다 당기기를 반복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거기 누구 계세요? 지하실에 누구 있나요? 제 목소리가 들리면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군요. 야! 여보, 왜 그래? 당신이었어? 아버님도 오셨군요. 제가 지하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걸 다 보셨고 뭐 하는 짓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거기에 대고 소리치는 이유가 뭐야? 혹시 귀신이라도 있을까봐 그런 거냐? 아버님, 지하실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지하실은 창고라 지저분하다니까. 그래도 꼭 확인해보고 싶어요. 자주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거든요. 너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구나. 내가 지난번에 지하실에서 나오는 걸 봤잖니? 지하실 정리하느라 소리가 난 거라고 말해줬잖아. 그럼 매번 아버님이 내려가서 소리를 내신 건가요? 새벽 중에요? 그래. 내가 지하실 정리도 하고 옛날 물건도 찾아보고 운동도 하고 올라온다. 이제 궁금증이 풀렸냐?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상해요. 지하실에서 나는 의문의 소리와 어머님이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신 게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뭐라는 거냐? 설마 네 시어머니가 지하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네 시어머니를 지하실에 밀어 넣었다는 거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며느라, 이 문을 봐라. 지하실 안에서 문을 열 수 있잖니? 밖에서 열쇠를 사용해야 들어갈 수 있고. 이해 안 되냐?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안에 누가 있을 리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지하실 보여주마.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봐라.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지하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하실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벽 옆에 스위치를 눌러 전등을 밝혔습니다. 지하실 안은 책장과 책상, 오래된 텔레비전, 잡다구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사람은 없었어요. 비좁아서 들어가기가 복잡하기까지 했죠. 며느라, 이제 됐냐? 더 확인해보고 싶은 게 남았냐? 아버님, 혼자 여길 내려가셔서 정리를 하신다고 했죠? 저기 책들 봐라. 나랑 네 시어머니가 보던 책들이다. 저걸 정리하러 내려온 거야. 쿵쿵거리는 소리는 이 집이 방음이 잘 되지 않아서 책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크게 들린 것 같구나. 그러네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괜한 상상을 했어요. 무슨 상상? 내가 네 시애미를 어떻게 했을 상상? 아니요, 귀신이요. 전 귀신의 존재를 믿거든요. 나 참 귀신이라니 기가 막히네. 며느리야, 세상엔 귀신 같은 거 없다. 그리고 이 지하실에도 아무것도 없지. 그만 문 닫을 테니 나오거라. 시아버지가 지하실을 보여줘서 다행히 그 안에 시어머니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저 때문에 지하실에 들어가는 걸 자제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밤 조용했죠. 보름 뒤 시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얼굴빛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역시나 제가 오해한 거였어요. 어머님, 고향에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아주 재밌게 보내고 왔다. 고향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왔지. 다음에 며느리 너도 같이 가자. 어머님 고향이 어딘데요? 고향? 저기 전라북도. 전북이요? 어머, 우리 부모님도 전북 익산이 고향이신데 어머님은 어디세요? 그게 잠깐
왜 갑자기 지명이 생각 안 나는 거지? 아이고, 내가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고향 이름까지 잊어버렸네. 생각이 안 나는구나. 내가 생각나면 알려주마. 며느라, 나 밥 안 먹고 왔으니 식사 좀 준비해 주겠냐? 네, 바로 차려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급하게 들어가셨고 짐을 정리하시더니 10분 뒤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치아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님, 앞니가 좀 이상하시네요? 깨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오래전에 깨졌던 거다. 며느리, 너 나한테 관심이 참 많구나. 그 관심 좀 줄여주면 안 되겠니? 아, 죄송해요. 식사하셔야 하는데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얼른 드세요, 어머님. 저는 지하실의 소리와 시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지하실 열쇠, 그리고 고향으로 떠났다가 돌아오셨는데 고향 지명을 모르는 시어머니. 이상해도 정말 이상했죠. 며칠 동안 걱정이 되어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지하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쿵쿵 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이불을 들쳐 빠져나와 계단을 성큼성큼 밟으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아내의 시부모님이 함께 있는 것 같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소리를 내어 불렀죠. 어머님, 아버님, 거기 있는 거 알아요. 무슨 일인지 봐야겠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지하실 문을 마구마구 두드리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렸는데 시부모님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지하실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쿵쾅거리는 소리가 왜 자꾸 들리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구슬땀을 훔치며 대답하셨어요. 며느라, 너 진짜 왜 이러니?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안 되니? 우리 부부는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사랑을 나눴다. 내가 나무 마룻바닥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해서 자주 내려왔다. 됐냐? 이제 속이 시원해. 어머님, 그게 사실이에요? 아버님. 며느리가 눈치가 이렇게 없어서야. 나중에 내 아들 내조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려서 좋으냐? 아버님, 죄송해요. 저는 다만 걱정돼서. 됐다. 너 보기 창피해서 더는 같이 살지 못하겠다. 너희들 분가해라. 네? 아버님, 저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너 솔직히 말해봐라. 분가하고 싶어서 괜히 유난 떨었던 거지? 자, 네 소원대로 됐다. 분가해라. 시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고 방에 들어가셨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분에게 큰 결례를 내서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붙잡고 방으로 돌아갔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해는 풀었지만 시부모님은 저의 눈을 쳐다보지 않으셨고 분가하라는 말씀을 하시며 집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한 행동을 알고 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저에게 살고 싶은 집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당신 살고 싶은 아파트나 주택 있어? 우리 부모님 집이랑 먼 곳에 구해도 되니까 편한 대로 구해보자. 여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그냥 시부모님과 풀고 더 지내면 안 될까? 됐어. 어차피 분가할 건데 빨리 하면 좋지. 난 다 이해하니까 괜히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난 두 분이 지하실에서 그런 걸 하시는 줄 정말 몰랐어. 쿵쿵 소리가 나는 게 꼭 누가 누군가를 혼내거나 손찌고 마는 거라 상상했어. 미안해. 괜찮아. 아버지가 날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오해할 만하다고 하셨어. 그리고 자기한테 그걸 들켜서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하시대. 이건 누구 잘못해서 분가하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그래도 너무 죄송해 미칠 것 같아. 쥐구멍에 숨고 싶다. 지하실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고 분가를 계획하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토요일에 남편이 일이 바빠서 나가게 되어 혼자 집을 보러 가게 됐는데 운전기사님이 친히 동행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사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 혼자 버스 타고 다녀와도 됩니다. 작은 사모님, 이제 분가하시면 자주 뵙지 못할 텐데 계시는 동안 제가 자주 모실게요. 어차피 사장님 사모님이 외출이 뜸하셔서 제가 한가합니다. 얼른 타시죠. 그럼 신세 좀 질게요. 감사합니다. 운전기사님의 차에 올라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집이 괜찮긴 한데 남향이 아니라서 마음을 접고 다시 기사님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는 가로수에 핀 벚꽃을 보며 문득 시어머니의 고향이 어딘지 궁금했어요. 기사님, 혹시 저희 시어머니 고향이 어딘지 아시나요? 큰 사모님 고향이요? 서울인데요. 영등포에서 나고 자라셨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가난하게 지내다가 공장 일을 시작하셨던 거죠. 서울이요? 지난번에 어머님 혼자 고향 다녀오신 거 알고 계시죠? 보름 동안 떠나 계셨던 일 기억 안 나세요? 그때는 고향이 아니라 병원에 가셨어요. 몸이 아프셔서 입원하셨어요. 작은 사모님이 착각하셨나 봅니다. 착각이요? 그런가? 제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네요. 기사님의 말을 듣고 잠시 의심이 생겼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거짓말을 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판단했고 일부러 질문해서 또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기로 했죠.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곧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가 한 달 넘게 남아서 짐 정리는 천천히 조금씩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 비명소리가 들려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가 난 1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비명소리의 주인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지하실 안을 보며 놀라셨어요. 저는 아버님 옆으로 가서 지하실 안을 봤더니 시어머니가 계단 밑에 엎어져 계신 걸 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뛰어내려가 시어머니를 바로 눕히고 숨을 쉬는지 확인했어요. 조금 였지만 미지근한 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119요. 신고 좀 빨리 해주세요. 얼어있던 시아버지는 방으로 뛰어가서 119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남편도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 내려와 시어머니가 쓰러진 걸 발견했어요. 여보, 엄마가 왜 여기에 쓰러진 거야? 아무래도 계단에 발을 헛디뎠나 봐. 이를 어쩌면 좋아. 미치겠네.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눈 좀 떠보라고. 시아버지는 신고를 하고 오열하며 지하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다. 집사람이 지하실에서 그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말렸는데 계속 고집을 부려서 따라 나왔는데 이렇게 굴러떨어진 거야. 이를 어쩌면 좋으냐. 난 니네 엄마 없이 못 사는데 이를 어떡하냐고. 아버님, 어머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진정하세요. 곧 구급차가 올 테니 대문을 열어주세요. 저희가 어머님 거실까지 옮길게요. 시아버지가 달려나가 대문을 여는 동안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조심히 거실로 옮기는 사이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구급차까지 무사히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구급차를 뒤따라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 머리를 크게 다치셨다며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될지 확답할 수 없다며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서 패닉 상태가 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었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정신이 돌아왔고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어나서 둘러봤더니 시아버지와 남편이 로비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다가가는 걸 모르고 대화를 끊지 않았어요. 아들아, 장례식장 예약해둬라. 가망 없을 거라니까 준비하는 게 좋겠다. 네, 아버지. 근데 아무 문제 없겠죠? 무슨 문제? 너 말 조심해라. 네.
장례식장 예약해 둘게요. 이윽고 고개를 돌린 시아버지가 저를 보고 살짝 놀란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정신이 좀 드냐? 많이 놀란 것 같더라. 네? 그럼요. 많이 놀랐죠. 그럼 좀 앉아 있어라. 네 시어머니는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기다려봐야 한다는데 깨어나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하는구나. 정말요? 우리 어머님 어떡해요? 우리도 걱정이구나. 근데 어쩌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니 여기서 기다려보자. 아버님, 저 잠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럴래? 나가서 바람 좀 맞고 오거라. 여보, 나갔다 천천히 들어와. 나랑 아버지는 할 대화가 있어서. 응, 알겠어. 시아버지와 남편이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을 예약하는 걸 듣고 너무 끔찍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병원 앞에 나가자 운전기사님이 벤치에 앉아 계시더군요. 기사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작은 사모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전 사장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심부름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기사님, 지난번에 어머님 고향이 서울이라고 하셨죠? 네? 그랬죠. 기사님, 저 시댁에 좀 태워주실래요?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하니 챙겨올 것도 있고 시어머니가 쓰러진 자리도 좀 봐야겠어요. 거긴 문이 잠겼을 텐데요. 그래도 일단 데려다 주세요. 그럼 타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운전기사님의 차를 타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작은 사모님, 더는 여기서 기사로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사모님이 지하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하셨었죠? 그리고 큰 사모님이 고향 다녀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뭐요? 끝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자 운전기사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건네줬습니다. 받으세요. 지하실 열쇠입니다. 사장님 몰래 복사했습니다. 작은 사모님, 지하실에 들어가면 다 아실 겁니다. 부디 꼭 조심하세요. 기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이만 갑니다. 무서워서 도저히 못 있겠어요. 기사님! 운전기사는 뭔가에 홀렸는지 못 볼 걸 봐서 그런 건지 차에 올라타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지하실 열쇠를 쥔 저는 바로 시댁 안으로 들어가 지하실 앞에 섰고 열쇠를 꽂았습니다. 드르륵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고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전등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와 별 다른 게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 사랑을 나눈다는 마룻바닥에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윽고 벽 사이로 빨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살짝 벌어진 나무벽에 손을 넣어 불빛을 내는 물건을 꺼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소형 카메라였어요. 핸드폰에 연결 가능한 잭이 달려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핸드폰에 연결했습니다. 이윽고 동영상 파일이 여러 개 뜨더군요. 영상 하나를 켰더니 시아버지의 목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이 여편네야, 너 오늘 교회 가서 목사놈한테 실실 잘 뒀더라? 눈웃음 치는 게 장난 아니던데. 여보, 미안해요. 난 그냥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 니녀는 그놈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야. 내 말이 맞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해요? 지금 그 반응 뭐야? 내가 미친 거로 보인다는 거야? 인연이 며칠 놔뒀더니 기어오르네. 목소리가 커진 걸 보니 훈육할 시간이 온 게 확실하네. 준비됐지? 이빨 꽉 깨물어. 여보, 제발.
시아버지가 시모에게 손찌검을 하자 이리저리 쓰러지면서 가구와 부딪히면서 쿵쿵 소리를 울렸습니다. 다음 영상을 틀었더니 이번엔 제 실수로 혼이 나는 영상이었습니다. 넌 왜 빨래를 며느리한테 시킨 거야? 내 빨래는 항상 손으로 빨라고 했지. 게다가 니년 옷을 내 위에 올려서 서랍에 넣었더라. 여보 죄송해요. 한 며느리가 저 없는 사이에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난 결과만 봐. 과정은 니년이 알아서 할 일이야. 여보 제발 그만하세요. 살려줘요. 시아버지의 광기를 보니 온몸에 쥐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는 시부모님이 사랑을 나누던 소리가 아니라 매 맞는 소리였던 겁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다음 영상을 켰더니 시어머니가 외모를 가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얻어맞았고 또 다음은 말을 길게 하거나 밥상머리에서 기침을 한 이유로 손찌검을 했습니다. 영상만 봐도 시부가 정신나간 사이코패스의 개자식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시부에게 뺨을 맞고 바닥에 넘어진 시모가 쓰러진 영상이었어요. 인연이 어디서 엄살이야? 당장 일어나. 아직 멀었다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몸을 흔들자 의식이 없는 걸 알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이런 재수온 붙었네. 아우씨,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그래, 계단에서 구른 거로 하자.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를 지하실 계단 끝에 눕히고 계단을 올라오더군요. 그리곤 카메라에 비치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뛰쳐나와서 지하실 계단에 내려간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폭력, 남편인 시아버지가 저지른 짓이었어요. 시댁 지하실에는 도둑도 들어온 적 없고 귀신도 없었고 시부모님이 사랑을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매를 맞는 장소였던 거죠. 저는 급히 지하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시부와 남편이 서 있더군요. 아이고 며느라, 손에 든 게 뭐냐? 그거 설마 카메라냐? 운전기사 놈이 연락 두절이던데 그 놈이랑 네가 그걸 설치한 거야? 아버님 물러나세요. 여보 나랑 같이 나가자.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한 짓이 여기 다 담겼어. 남편 팔을 붙잡고 말했더니 그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영상 가지고 어디로 가게? 설마 경찰서? 그건 좀 곤란해. 이리 내놔.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매 맞고 있던 걸 알고 있던 거냐고. 아, 귀 아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야, 남자가 화나면 마누라 훈육할 수 있는 거지. 왜 호들갑이야? 엄마가 교육받다가 잘못 넘어져서 사고가 난 거야. 이건 별일 아니라고. 뭐가 어째? 당신도 사이코야? 매를 맞는 어머님을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했던 거야? 내가 지하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을 때 안심시킨 이유가 다 알고 있어서였구나. 이런 미친 것들. 여보, 그거 가지고 나갈 수 없어. 당신 지금 자꾸 까부는데. 야, 오늘부터 훈육 좀 받아야겠다. 지하실로 들어가자. 아버지, 문 앞에서 망 좀 봐주세요. 그래, 네 마누라 교육 똑바로 시켜라. 네, 이제부터 제가 인연 잘 가르치겠습니다. 들어와 인연아. 이거 놔. 놓으라고. 남편이 제 손목을 강하게 움켜잡고 있었고 지하실로 끌려가면 진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고 저도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꼭 살아남아 이 미친 부자를 심판받게 해주리라 다짐했죠. 제 손목을 잡은 그이의 손등을 이빨로 꽉 깨물었습니다. 아이씨, 인연이 돌았나. 아! 심하게 물어뜯고 남편의 급소를 무릎으로 올려찼어요.
움츠린 남편의 엉덩이를 발로 차서 지하실 계단에 굴려버렸습니다. 이어서 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시아버지가 소뚜껑만한 한 손으로 따귀를 날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렇게 아픈 따귀를 날마다 맞은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꼭 집 밖으로 나가겠노라 마음을 먹고 시아버지의 코를 깨물었어요. 이 미친 개야! 내 코를! 시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자빠졌고 얼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발로 밀어서 지하실 바닥으로 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고 달려가려는데 클락션이 울리는 차가 보였어요. 운전기사님이었습니다. 작은 사모님, 빨리 타세요! 기사님, 그냥 돌아간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큰 사장님이랑 작은 사장님이 여기로 오는 걸 보고 차를 돌렸어요. 작은 사모님, 무사하신 거죠? 아니요, 무사할 리가 있겠어요? 충격적인 걸 봤더니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요. 어서 경찰서로 가줘요. 네, 사모님. 운전기사가 제때 저를 태워서 시부와 남편이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 신고를 했고 형사들이 영상을 확인하곤 바로 시댁으로 출발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안심하고 기절한 듯 쓰러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시부와 남편이 쇠고랑을 차고 형사 앞에서 진술하고 있더군요. 아이씨, 이봐! 형사 나으리! 내가 마누라 교육시킨 걸 가지고 이러는 거야? 당신은 마누라 패본 적 없어? 이봐요, 김갑수 씨. 아내 패는 남편이 흔한 줄 알아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장 앉아요. 이게 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사달이 난 거야. 아들놈 너는 기집년을 제대로 된 걸 데려와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아버지 죄송해요. 훈육을 좀 더 빨리 들어갔어야 했는데 신혼이라 풀어주고 안심시켰다가 지하실에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두 부자는 반성의 기미는커녕 저를 더 빨리 훈육시킬 걸 하며 아쉬워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응급실에서 위독한 상태라 이미 구속은 결정됐습니다. 시아버지는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될 것이고 남편은 방조죄로 구속이 됐죠. 형사들은 시아버지의 과거 전과를 조회했는데 이혼한 전처에게 매질을 해서 수십 번 경찰서에 들락거렸답니다. 옛날 시모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처벌 의사가 없다며 풀어주길 반복했다네요. 매를 맞으며 길들여지게 된 거죠. 이렇게 무서운 시부놈은 자식을 본인처럼 똑같이 키웠나 봅니다. 제가 병원에 돌아가려고 일어서자 남편이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당신 큰 실수했어. 왜 우리를 이 꼴로 만들었으니 나중에 풀려나면 혼쭐이 날 거야. 뭐? 이 정신병자 사이코 소시오패스 놈아. 너나 네 애비는 감옥 다녀와서 천벌받게 될 거야. 둘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아니,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래? 여자랑 북어는 패야 제맛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당신도 나한테 좀 맞았으면 아주 순하고 착한 사람 됐을 거야. 미리 훈육하지 못한 게 한이야. 이 사이코야.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저는 형사 책상에 있던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남편 놈 머리를 내리쳤고 시부의 머리도 똑같이 내리쳤습니다. 쿵쿵 소리가 울리며 두 부자는 책상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형사 한 명이 그만하라며 저를 말려서 더 때려주지 못했죠. 결국 두 부자는 조사를 받고 구속됐고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갔더니 중환자실 창문을 보니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돌아가신 건가 생각하며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곳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어머님, 깨어나셨군요. 며느라, 네가 날 구해준 거냐? 내 남편이랑 아들 놈은 경찰서에 있어요.
그 사이코들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어요, 어머님.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이가 매질하더니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구나.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해서 용서를 해줬지. 근데 얼마 못 가 두 번째 매질을 당하게 됐고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용서를 빌더라. 그러다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개가 되어 있었어. 무섭고 두려운데 절대 신고를 못 하겠더라. 제대로 길들여진 개가 된 거지. 나 정말 멍청하지? 무식하고 형편없는 여자 같지? 어머님 잘못 없어요. 어머님은 피해자라고요. 그리고 그 나쁜 놈들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어머님 인생에서 사라질 거예요. 고맙다, 며느리. 네가 날 살려준 거야. 너 아니었으면 평생 그 지하실에서 매질 당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리며 괜찮다고, 이제 끝났으니 안심하라고 일러드렸습니다. 2달 넘게 입원하신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떨어지면 불안해하시며 벌벌 떠셨답니다. 며느라, 혹시 그 인간이 탈출해서 여기로 찾아오는 거 아니냐? 나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 어머님, 안심하세요. 그놈 못 와요. 구치소에서 재판 기다리고 있어요. 곧 큰 벌을 받게 될 거고 어머님을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거예요. 불안해하던 시어머니는 두 부자가 무거운 징역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공포에서 탈피하셨어요. 정신과를 다니며 과거 충격을 치료하러 다니셔서 좋아지셨어요. 완벽히 낫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충격을 덜어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두 부자와 법적으로 남남이 됐고 시어머니의 집을 팔게 되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며느라, 아니 선이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되돌아온 건 다 네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앞으로 연락 종종 드릴 테니까 왕래하면서 지내요. 아이,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집이 멀지 않으니까 가끔 만나서 식사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그리고 다시 한번 고맙다.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됐는데 1년 뒤 저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도 다른 신사분과 재혼을 하셨답니다. 또다시 1년이 흐르고 제가 딸을 낳게 되면서 남편과 같이 시어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가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친구처럼 더 가까워졌거든요. 물론 시어머니와 새 남편분은 저희 식구들에게 아주 잘해주고 계신답니다. 저의 사연은 결코 가볍지 않죠? 가정에서 남편에게 손찌검, 매질을 당한 아내분들이 계시고 그걸 참고 있으시다면 절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용기를 내어 꼭 신고를 하시고 벗어나셔야 합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가 많은 피해 아내분들을 위한 것이니 꼭 힘내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